2008년 7월 18일 금요일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조지아주 덜루스의 귀넷 플레이스 몰 근처 번화한 밤의 정적을 깨는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이 911에 신고했죠. 어떤 여자가 방금 총에 맞았어요. 숨은 쉬고 있나요? 네, 조금씩 움직이기는 해요. 모두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구급대원과 귀넷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소속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슴에 총상을 입은 한 흑인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응급처치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40세의 자네의 콜몬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현장에는 그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아 수사관들은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이어진 수사는 형사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자네인은 아는 사람에게 살해당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M7 크라임 스토리 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전 세계의 해결, 미제, 그리고 기묘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 엄청난 반전을 품고 있는 자네의 콜먼 사건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벨을 클릭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자, 지체할 시간 없이 또 다른 범죄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조지아주 덜루스는 대도시의 편의 시설을 모두 갖춘 작은 도시입니다. 3만 1,800명의 주민들은 현대적인 삶과 야외 활동을 조화롭게 즐기고 있죠. 1989년 나무의 도시로 선정된 덜루스는 끊임없이 확장하는 도시 세계 속에서도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저렴한 생활비 덕분에 많은 가족들이 이 활기찬 도시로 이주해 옵니다. 빽빽한 교외 지역의 느낌 또한 매력적인 요소이며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1,000명 중 1명꼴로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2008년 자네이 콜먼에게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자네이 제니 콜먼은 1967년 10월 2일 인디애나주 엘크하트에서 제럴딘과 로버트 콜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론다와 카멜리아라는 두 자매, 그리고 에드윈과 빈센트라는 두 형제와 함께 5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그녀는 정직과 사랑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정에서 자랐죠. 제니와 가족은 신앙과 가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결국 이혼했지만 서로 좋은 친구 사이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니는 교회 활동 외에도 나라에 봉사하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8살이 되자 그녀는 군에 입대하여 명예롭게 복무했죠. 복무를 마친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또 다른 열정인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에드윈 뉴섬은 그녀를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며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경이로운 선생님이었어요. 저도 몇 년간 그녀의 수업을 들었죠. 그녀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멋진 광경이었죠. 제니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교실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라키샤, 펠리샤, 아드리아나라는 3명의 딸을 입양해 집과 마음을 모두 열어주었죠. 그들은 조지아주 덜루스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불과 40세의 나이에 제니는 더 큰 목표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유치원을 열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했죠. 하지만 이 모든 꿈은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2008년 7월 18일 금요일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조지아주 덜루스의 번화한 교차로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귀넷 플레이스 몰 건너편 버스 정류장의 목격자들은 한 흑인 남성이 차에서 여성을 끌어내 땅에 버리고는 급히 달아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이 911에 신고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 여성을 도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서요. 네. 공원 건너편이요. 네, 알겠습니다. 차 안에 있었는데 한 여자가 총에 맞았어요. 차는 무슨 색이었죠? 큰 차였어요. 그녀는 아직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거의 희미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여성을 안정시켰습니다. 형사들도 곧이어 도착해 범죄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주변과 피해자를 급히 수색했지만 신분증은 나오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귀넷 메디컬 센터로 급히 이송되었고 수사관들은 범죄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한 흑인 남성이 금색 차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다가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그가 운전석 문에 손을 얹고 몸을 기울여 여성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큰 펑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가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보되 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차를 몰고 달아났죠. 그녀는 형사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 남자는 녹색 소매가 달린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를 이끈 것은 귀넷 카운티 경찰서의 데미안 크루스 형사였습니다. 그가 단서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던 중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수술 중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수술 시작 약 10분 만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차량 강도 사건으로 추정되던 시나리오는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크루스 형사는 총격범의 대담한 행동에 놀랐습니다. 그곳은 꽤 번화한 지역이었고 특히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었죠. 약 90m 떨어진 곳에 쇼핑몰이 있고 길 건너편에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냥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환승센터였죠. 그는 형사팀을 보내 인근 식당과 편의점 매니저들에게 남녀 간의 다툼을 목격했는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의 싸움 끝에 총격이 발생했을 수 있으며 그것이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은 새로운 단서 없이 돌아왔습니다. 총격이 일어나기 전 그 남자나 여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6시간 후 마침내 그의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아직 범죄 현장에 있던 형사들은 경찰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카멜리아 콜먼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언니인 자네이 콜먼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한 것이었죠. 그녀는 언니가 직장에서 큰딸을 데리러 가기 전 귀넷 플레이스 몰 근처에서 종종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딸을 데리러 오지 않았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자네이의 인상착의와 그녀가 운전하던 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크루스 형사는 즉시 자네이 콜먼이 자신들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크루스 형사는 카멜리아와 직접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살인사건의 미스터리를 풀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크루스 형사는 2008년 7월 19일 이른 아침 카멜리아를 찾아갔습니다. 형사가 자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자 카멜리아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늙어가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는 겨우 나음살이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 후 그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형사의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카멜리아는 왜 누군가가 자신의 언니를 쏘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형사들에게 자네이가 이 도시에서 누구와도 적을 두거나 나쁜 감정을 가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루스 형사와 그의 팀에게 수사는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범죄 현장에는 이미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제니의 차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차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희망이라고 믿었고
그곳의 증거가 그들을 살인범에게로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크루스 형사는 이미 제니의 번호판을 추적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멜리아를 신문한 후 모든 희망을 잃어가던 바로 그때 그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네이의 금색 다찌 스트라투스가 2008년 7월 19일 최초 범죄 현장에서 6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비번이던 한 경찰관이 어두운 쇼핑센터에 주차된 그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멀어지며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하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경찰관은 그 남자에게 그곳에 주차할 수 없다고 말했죠. 남자는 정신없이 차로 돌아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경찰관에게 그 남자의 행동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는 번호판을 시스템에 조회하고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경찰관에게 이상하게 보였고, 그래서 경찰관은 번호판을 조회했습니다. 크루스 형사와 그의 팀에게 그 경찰관의 직감은 큰 성과를 거둔 셈이었습니다. 자네이의 차는 처음 발견된 곳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서둘러 버려진 것처럼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었죠. 이제 크루스 형사는 차 안에서 살인범을 추적할 만한 유용한 단서를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차는 검사를 위해 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졌고, 법의학팀의 도움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석 쪽 문 외부에서 잘 보존된 지문이 채취되었습니다. 운전석 문 손잡이에서도 더 많은 지문이 발견되었죠. 운은 수사팀의 편이었습니다. 신의 가호처럼 운전석 아래 차 안에서 담배꽁초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제니의 가족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형사들은 그녀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차 안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담배꽁초가 살인범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법의학팀이 그 꽁초에서 충분한 DNA를 추출해 프로파일을 만들고 살인범을 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검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DNA 프로파일과 함께 난관에 부딪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통합 DNA색인 시스템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프로파일을 실행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일치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디스에 입력했을 때 초기 일치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 후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했지만 또다시 지문의 주인을 찾을 긍정적인 단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아직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탐색할 또 다른 길이 남아 있었죠. 크루스 형사는 범죄 현장과 차가 최종적으로 발견된 지역 근처 상점들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가장 예상치 못한 증거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인의 실제 영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제니가 주차했던 곳 근처 편의점 내부의 CCTV 영상에는 녹색 소매가 달린 흰 셔츠에 카키색 바지를 입고 검은 가방을 든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버스 운전기사가 그날 밤 총격범이 입고 있었다고 묘사한 것과 같은 셔츠였습니다. 영상에는 그 남자가 총격 사건 2시간 전에 가게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맥주 2캔을 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가게 카메라 영상에서 나온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형사들은 그 남자가 담배 한 갑을 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점원에게 브론슨 라이트 롱 한 갑을 달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는 제니의 차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똑같은 브랜드였습니다. 돌아올게요. 어떤 거요? 브론슨 라이트요. 그녀의 차에서 나온 DNA가 묻은 담배꽁초는 브론슨 라이트 100, 브론슨 라이트 롱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니의 차가 버려진 바로 그 지역의 카메라에도 포착되었습니다. 형사들에게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방아쇠를 당겨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제니를 살해한 남자의 실제 영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이용해
수사관들은 카메라에 잡힌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언론과 대중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지아 지역 전역에 뉴스 특보가 방송되었습니다. 결과는 수사관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영상 속 남자에 대한 제보를 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지문, DNA 증거, 목격자, 그리고 제니 살해의 책임자로 믿어지는 남자의 실제 영상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나 새로운 단서가 없어 영상 속 남자는 그야말로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니의 사건은 빠르게 미제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크루스 형사는 피해자 제니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제니가 살해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코디스 시스템에서 마침내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더없이 반가운 결과였죠. DNA는 화려한 전과 기록을 가진 51세 남성 도널드 유진 스미스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최근 체포는 2000년대 초반 마약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차량 강도 및 살인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니 CCTV 영상 속 남자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제니의 가족을 찾아가 그 남자의 이름을 알리고 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도널드 스미스에 대해 들어보거나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제니가 그 이름의 누군가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총격 사건이 무차별적인 폭력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파일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휴대폰 번호가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통신사에 연락해 그 번호의 통화 기록을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의 통화 기록과 기지국 위치, 그리고 총격 장소 및 제니의 차가 발견된 위치를 교차 분석한 결과 해당 휴대폰 번호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번호가 몇 년 전 도널드가 작성한 입사 지원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회사의 매니저와 이야기한 결과 그 역시 도널드가 사진과 영상 속의 동일 인물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DNA 증거 및 영상과 함께 형사들이 체포를 진행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2010년 2월 3일 도널드 스미스는 조지아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크루스 형사는 즉시 제니의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안심했어요. 정말로요. 이제야 매듭을 짓기 시작한 거죠. 수사관들은 도널드와 마주 앉아 필요한 답을 얻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매우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도널드에게 자네의 콜먼 총격 사건에 대한 그의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만난 적도 그녀의 차를 훔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제가 질문할 건 이 차량에 관한 겁니다. 이 차를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 여자를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의 DNA가 제니의 차에서 발견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본 적 없다고 한 차량, 그리고 만난 적 없다고 한 여자.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DNA가 그 차에서 나왔을까요? 흥미롭네요. 제 DNA가 그 차에 있을 리가 없는데요. 전 그 채 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도널드에게 편의점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그는 그곳에 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던 건데 한번 보시죠. 본인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네. 이 사람 말인가요? 네. 이건 확실히 당신의 파트너인가요?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는 심지어 그 사람의 얼굴조차 알아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는 또한 경찰에게 그런 셔츠는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번호에 대해 질문하자 도널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신
휴대폰 번호가 404-2200 맞죠? 아니요, 그건 제 동생 전화기였습니다. 도널드가 계속해서 자신의 연루를 부인하자 수사관들의 신문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도널드에게 불리했습니다. 결과는 그가 답변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네의 콜먼을 아느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어느 정도 진실성을 보였지만 영상 속 인물을 알아보냐는 질문에는 기만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용어로 말하자면 그는 기만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질문들을 했죠. 자네의 콜먼을 아십니까? 그녀를 쏘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또한 우리가 보여준 영상 속 인물을 알아보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는 처참하게 실패했죠. 거짓말 탐지기 검사 후 도널드는 수사관들에 따르면 동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울 시간을 얻었습니다. 크루스 형사는 그를 휴식 공간까지 따라가 그가 피우는 담배 브랜드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의 마음에 의심을 싹트게 했습니다. 도널드는 아쿠아 블루라는 브랜드의 담배를 피웠는데 이것은 직접 말아서 피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론슨 라이트롱이 아니었죠. 휴식 후 그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널드는 침착하게 말하며 사건 전체를 뒤흔들 과학적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DNA는 쌍둥이 사이에서 나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DNA를 공유하죠. 저는 쌍둥이입니다. 저는 그 차에 타본 적이 없습니다. 도널드에게는 로널드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고 그는 영상 속 남자가 바로 그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실제 영상 속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크루스 형사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도널드의 파일을 읽은 후 그는 도널드가 쌍둥이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일란성 쌍둥이가 DNA를 공유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건 전체는 올바른 쌍둥이를 체포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재평가하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사건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수사관들은 마지막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지문이었죠. 일란성 쌍둥이의 DNA는 비슷하지만 어떤 두 사람도 지문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DNA를 가질 수 있지만 같은 지문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지 않죠. 수사관들은 로널드 스미스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는 처음에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휴대폰 통신사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은 그가 2008년에 저지른 범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널드의 요청에 따라 수사관들은 그의 가족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 인물이 사실 도널드가 아닌 로널드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와 옷 입는 스타일을 근거로 말이죠. 로널드는 2010년 2월 5일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곳에서 자네이 콜먼과 총격 사건 당일 저녁에 대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널드는 아직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들이 짜고 게임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사실들이 어쩐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널드가 사용한 휴대폰은 두 범죄 현장에서 살인범이 사용한 것과 바로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로널드가 피운 담배는 제니의 차에서 발견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에서 발견된 지문은 로널드 스미스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로널드 스미스의 지문이 차에서 복원된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백뿐이었습니다. 먼저
형사들은 로널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시작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몇 분 안에 여기서 끝나면 당신은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될 겁니다. 다음에 크루스 형사를 만나면 그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진 모든 것을 제시할 겁니다. 영상, DNA, 지문, 전화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들이죠. 그것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감정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그가 왜 제니 콜먼을 쏘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여성이요. 알겠어. 이름은 제니였어. 입양한 아이가 셋 있었지. 그녀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가족들은 매우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그 이상이었어. 그저 이 일을 하게 만든 분노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 했어. 난 못해요. 이걸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바로잡을 수가 없다고요. 알겠어요? 로널드는 눈에 띄게 동요하며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휴식을 요청했습니다. 전화 좀 할게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오. 알겠어? 다시 돌아오겠어. 그는 신문실에 제니의 사진과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형사들은 단방향 거울 반대편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크루스 형사는 이후 인터뷰에서 로널드가 그녀의 사진을 보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휴식 후 형사들은 돌아와 그의 압박감을 덜어주기 위해 카메라를 로널드에게서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솔직한 자백을 했습니다. 유죄입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사고였어요. 방아쇠가 너무 민감했어요. 차를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날 쐈어라고 말했어요. 리볼버였죠. 제가 쐈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녀의 가족에게 이것이 그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 했던 것이오.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서 말이오. 알겠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오.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소. 네, 감사합니다.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로널드는 2010년 2월 6일 제니 콜먼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보석 없이 귀넷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와, 그들이 마침내 그를 잡았다는 건 정말 큰 안도감이었어요. 수사관들은 그가 구치소 내에서 어린 시절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자백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녹음된 통화에서 로널드는 어린 시절 친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약 1년 반 전에 자신의 손에 누군가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통화는 수사관들에게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마침내 살인범을 잡았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쌍둥이 형제 도널드는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로널드의 자백으로 형사들과 검사들은 사건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니의 살인범이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가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 빈틈없는 주장을 준비하는 데 힘썼습니다.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에 재판을 위한 배심원 선정이 이루어졌고 로널드의 재판은 그 주에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제니와 피의자 로널드의 가족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전문가들의 증언과 수사관들이 범죄 현장과 차 안에서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들었습니다. 로널드의 쌍둥이 형제인 도널드도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거가 야기한 혼란으로 인해 자신이 처음에 이 범죄로 체포되었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자네이 콜먼을 살해한 책임자가 아니라고 맹세했습니다. 로널드는 이 사건에 또 다른 반전을 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뒤집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로널드는 자신의 자백을 번복하고 모든 죄를 자신의 쌍둥이 형제인 도널드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사건 전체에 던져진 예상치 못한 변수와 같았어요. 어떻게 한 형제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형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들이 지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로널드는 자신이 차를 깨끗하게 닦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차에 자신의 지문이 묻어 있지만 운전석 문에서 자신의 지문을 지우는 것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배심원단은 2시간 동안 수기한 후 법정으로 돌아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로널드 스미스가 차량 강도 및 제나 콜먼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습니다. 그의 형제인 도널드 스미스는 모든 혐의를 벗었습니다. 로널드는 멜로디 스넬 코너 상급법원 판사에 의해 종신형에 추가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는 조지아주 알람오고도의 휠러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재판 후 제니의 가족은 로널드 스미스의 손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후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카멜리아 콜먼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가족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과 신속한 정의를 위해 기도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증오와 복수에 집중하는 대신 제니의 가족은 그녀의 평생의 꿈을 이루어줌으로써 그녀를 기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7월 13일 자네이 콜먼 엑설런스 아카데미가 인디애나주 엘크하트에서 1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7주기를 불과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꿈을 키우고 희망을 키우고 있으며 그녀의 어머니 제럴딘 브라운을 위해 그녀의 꿈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자부심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제니의 꿈을 실현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으며 이런 방식으로 자네이를 기릴 수 있었던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옳은 것을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젊은이들의 삶에서 격려와 발전을 지지했습니다. 제럴드는 그 학교를 사랑의 유산이라고 묘사하며 그것은 그녀가 지역 사회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여전히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범죄자 유죄 판결에서 법의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전면에 부각시켰습니다. 만약 차문에서 발견된 지문이 없었다면 결코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엉뚱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범죄 해결에 있어 법의학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재판에서 모든 책임을 자신의 쌍둥이 형제인 도널드에게 떠넘기려 한 로널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 섹션에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범죄 애호가들과 저희 영상을 좋아요하고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해 주었으면 하는 사건이 있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제안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내세요.